1980년 2월 15일 새벽 6시 30분경 부산 진구 부암동의 한 야산은 고요한 정막에 잠겨 있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낮은 휘파람 소리를 냈다. 이른 시간 60세의 노인은 평소처럼 약수를 뜨기 위해 가파른 오르막길을 터벅터벅 걸어 올라갔다. 손에는 빈 물통이 들려있고 그의 숨소리는 안개처럼 허공에 퍼졌다. 이곳은 부산의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나무가 우거진 고지대였다. 사람들은 이 야산의 맑은 샘물을 얻기 위해 종종 이곳을 찾았고 노인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익숙했고 길은 그의 기억 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익숙한 길은 예상치 못한 공포로 그를 맞이했다. 노인이 비탈길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의 눈에 이상한 그림자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나뭇가지나 쓰러진 나무로 착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의 형체를 한 무언가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며 숨을 죽였다. 땅에 쓰러진 것은 분명 시신이었다. 가슴 부위는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옷은 찢어진 채였다. 노인은 손에 든 물통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틀어막고 가까이 다가갔다. 시신 주변에는 혈흔이 낭자하게 흩뿌려져 있었다. 피는 비탈길을 따라 길게 이어져 마치 시신이 위쪽에서 굴러 떨어진 듯한 흔적을 남겼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가빠졌다. 이건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허공을 응시한 채 굳어 있었다. 노인은 그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다.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어 마을로 내려갔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약수를 뜨러왔던 평화로운 아침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도착했다. 부산 진구 경찰서의 형사들은 비탈길 주변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시신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그의 가슴에는 흉기로 찔린 흔적이 10여 차례나 남아 있었다. 상처는 깊고 잔혹했다. 칼날이 뼈를 스치고 근육을 갈랐을 때의 힘이 느껴질 정도였다. 형사들은 혈흔의 분포를 보고 시신이 위쪽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비탈길 위쪽에는 피가 더 진하게 고여 있었고 흙과 나뭇잎이 피와 뒤섞여 끈적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임을 직감했다. 법의학자가 현장에 도착해 시신을 검안했다. 사망 시간은 약 17시간 전, 즉 전날 밤늦게에서 새벽 사이로 추정되었다. 피해자는 39세의 최모 씨로 확인되었다. 그는 부산의 한 화학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가장이었다. 그의 신분증은 주머니 속에서 발견되었고 가족과 동료들에게 연락이 갔다. 최 씨는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설날을 앞두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일찍 귀가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고 했다. 그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경찰은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시신 주변에는 흉기나 다른 증거물이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월급 봉투는 눈길을 끌었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일부 남아 있었지만 원래 금액보다 적었다. 최 씨는 2월 14일 설날을 앞두고 월급과 상여금을 받은 날이었다. 경찰은 이 점을 주목했다. 강도 사건일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10여 차례나 칼로 찌른 흔적은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강도가 돈만 노렸다면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형사들은 주변을 수색하며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다. 야산은 마을과 가까웠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는 한밤중이었고 목격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주민들은 전날 밤 늦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거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는 막연한 기억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누구도 확실히 말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막연한 단서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최 씨의 삶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경찰은 그의 평판을 확인했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했다. 화학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도 꾸준히 가정을 꾸려갔다.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집이 사건 현장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은 경찰의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왜 하필 집 근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장소를 선택한 걸까? 형사들은 최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2월 14일 그는 동료들과 설날을 기념하며 술자리를 가졌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 씨는 평소처럼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 9시경 일찍 귀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집에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의 행적은 술자리를 떠난 후 뚝 끊겼다. 경찰은 이 시간대에 그가 어디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내야 했다.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옷에서 미세한 섬유 조각이 발견되었고 이는 흉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흉기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야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무성한 나무와 덤불 속에서 단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계획적으로 최 씨를 이곳으로 유인했고 잔인하게 살해했다. 최 씨의 가족에게 연락이 갔을 때 그의 아내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녀는 남편이 어젯밤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녀의 태도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감지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초조함에 가까웠다. 경찰은 아직 그녀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녀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다. 최 씨의 집은 단출했다. 부부와 어린 자녀가 함께 사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집 안을 둘러본 형사들은 무언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다. 집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부족했다. 부부의 침실은 각방을 쓰고 있는 듯 보였다. 경찰은 최 씨의 동료와 친구들에게 추가로 탐문을 진행했다. 대부분은 최 씨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지만 몇몇은 그의 아내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내 최점수는 마을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다. 그녀는 사교춤에 빠져 집안을 소홀히 하고 남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 이웃은 그녀가 자주 늦은 밤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기띔했다. 또 다른 이는 그녀가 불륜 남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가 소송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소문들은 경찰의 귀에 들어왔고 수사의 방향은 점점 최점순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형사들은 최 씨의 죽음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닐 가능성을 점점 더 강하게 느꼈다. 10여 차례의 칼질, 집 근처의 범행 장소, 그리고 아내의 좋지 않은 평판.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이 남았다. 경찰은 최점순을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적, 그녀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움직였다.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1980년 2월 15일 부산 진구경찰서의 조사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형사들은 책상에 쌓인 서류와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싸맸다. 최모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지만 사건은 이미 복잡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피해자의 가슴에 남은 10여 차례의 칼자국, 비탈길에 흩뿌려진 혈흔, 그리고 집에서 불과 400m 떨어진 범행 현장은 형사들의 직감을 자극했다. 이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계획적으로 최 씨를 이곳으로 유인했고 잔인하게 살해했다. 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형사 김영수는 책상에 앉아 피해자의 신분증을 다시 확인했다. 최모 39세 화학공장 공장장. 그의 삶은 평범해 보였다. 매일 아침 일찍 공장에 나가 성실히 일하고 설날을 앞두고 받은 월급과 상여금을 가족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동료들은 그를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큰 돈을 빌려준 것도 도박이나 불법적인 일에 얽힌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너무도 잔혹했다. 강도라면 돈을 빼앗고 도망쳤을 텐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칼을 휘둘렀을까? 김영수는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의 월급 봉투를 다시 살펴봤다. 봉투 안에는 22만 6천 원이 남아 있었다. 최 씨가 받은 월급 26만 원에서 일부가 사라진 셈이었다. 강도가 돈을 노렸다면 전부 가져갔을 터였다. 이건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형사들은 최 씨의 마지막 행적을 좇기 시작했다. 2월 14일 설날을 하루 앞둔 날 그는 동료들과 함께 부산 시내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동료들의 증언은 일관되었다. 최 씨는 평소처럼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았다. 밤 9시경 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찍 귀가하겠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그의 결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설날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가장의 모습은 흔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최 씨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의 행적은 술자리를 떠난 순간 끊겼다. 경찰은 그 시간대 즉 밤 9시부터 새벽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탐문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형사들은 최 씨의 집 주변과 범행 현장 근처의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목격자는 거의 없었다. 몇몇 주민은 밤 10시 반경 야산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다. 누군가는 희미한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다급한 발소리가 났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정확히 어디서 났는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경찰은 이 막연한 단서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퍼즐을 맞추려 했다. 최 씨의 집을 방문한 형사들은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집은 단출하고 평범했다. 작은 거실, 부엌 그리고 부부의 침실. 하지만 집 안에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침실은 두 개로 나뉘어 있었고 부부가 각 방을 쓰고 있는 듯 보였다. 최 씨의 아내 최점수는 경찰의 방문을 받고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단정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인상을 풍겼다. 그녀는 남편이 어젯밤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날이라 바빠서 정신없었어요. 남편이 술자리를 가진다고 했으니 늦을 줄 알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형사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슬픔보다는 초조함을 읽었다. 최점순에 대한 탐문은 예상치 못한 정보를 가져왔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그녀의 평판은 좋지 않았다. 한 이웃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점순 씨는 집에 잘 안 들어왔어요.
밤늦게까지 사교춤을 추러 다녔죠. 남편은 성실한데 그녀는 집안을 소홀히 했어요. 또 다른 주민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가 어떤 남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떼었어요. 결국 고소까지 했죠. 그 일로 최 씨와 크게 다퉜다고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형사들의 귀를 쫑긋 세웠다. 최점순이 불륜 관계에 얽혀 있었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이었다. 형사들은 최 씨와 최점순의 결혼 생활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최 씨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최점순은 점점 더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사교춤에 푹 빠져 매일 밤 추모를 드나들었고 남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었다. 특히 그녀가 불륜 남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경찰의 의심을 키웠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최 씨가 공장장으로 번 돈은 많지 않았다. 200만 원은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다. 최점순이 그 돈을 빌려준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했다. 탐문 과정에서 또 다른 단서가 나왔다. 최점순이 불륜남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면서 최 씨가 그녀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한 이웃은 이렇게 말했다. 최 씨가 아내의 외도를 알고 나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부가 자주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결국 각방을 쓰기 시작했죠.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최점순을 주요 용의자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점점 더 커졌다. 형사 김영수는 동료들과 회의를 열었다. 최점순이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녀의 평판 부부 갈등, 그리고 사건 현장이 집에서 400m 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점.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는 책상에 놓인 최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도 사건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10번 넘게 찌른 건 감정적인 범행이야. 원한이든 분노든 뭔가가 이 범행을 이끌었어. 동료 형사인 박민재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최점순이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를 시켰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녀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야 해. 경찰은 최점순의 행적을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주 드나들던 추몰,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재정 상태를 샅샅이 뒤졌다. 최점순은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삶은 비밀과 거짓으로 뒤덮여 있었다. 형사들은 그녀가 만난 남자들 중 한 명이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특히 불륜남으로 지목된 인물, 그리고 그녀가 빌려준 200만 원의 행방이 수사의 핵심이 되었다. 탐문 중 한 주민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최점순이 최근 젊은 남자와 자주 어울리는 걸 봤어요. 서경모라고 춤 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2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이 정보는 경찰의 수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서경모는 누구였을까? 그는 최점순과 어떤 관계였으며 최 씨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 형사들은 서경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의 이름은 아직 막연한 단서에 불과했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최점순은 경찰의 탐문이 좁혀오는 것을 모른 채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표현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경찰은 그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은밀한 내사가 시작되었고 최점순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 아래 놓였다.
그녀의 전화 통화, 외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기록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복잡한 인간관계와 숨겨진 동기가 얽힌 퍼즐이었다. 형사들은 그 퍼즐을 풀기 위해 한 걸음 더 내디뎠다. 1980년 2월 16일 부산 진구경찰서의 조사실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모 씨의 살인사건은 이제 단순한 강도나 우발적 범죄가 아닌 치밀한 계획과 깊은 원한이 얽힌 사건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형사 김영수는 책상에 펼쳐놓은 사건 기록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피해자의 아내 최점순에 대한 탐문은 그녀의 좋지 않은 평판과 복잡한 사생활을 드러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녀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직감은 강했지만 법정에서 설득력을 가질 만한 단서가 필요했다. 김영수는 동료 형사 박민재와 함께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들의 눈은 최점순의 불륜과 재정 상태, 그리고 그녀가 최근 자주 어울렸다는 젊은 남자 서경모에게로 향했다. 경찰은 최점순의 행적을 은밀히 추적하며 그녀의 사생활을 파헤쳤다. 그녀가 자주 드나들던 사교추몰은 부산 시내의 번화가에 위치한 골든문이라는 곳이었다. 이곳은 1970년대 후반 부산의 젊은이들과 중년들이 밤늦게까지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는 인기 있는 장소였다. 형사들은 골든문의 직원과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탐문을 진행했다. 한 바텐더는 최점순을 잘 기억했다. 그 여자 거의 매일 밤 왔어요. 춤을 좋아하는 건지 사람들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남자들과 둘러싸여 있었죠. 바텐더의 말에 따르면 최점순은 특히 한 젊은 남자와 자주 어울렸는데 그가 바로 서경모였다. 27세의 춤 선생으로 골든문에서 춤을 가르치며 단골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많았다고 했다. 서경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그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춤 선생으로 일하며 사교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평판은 최점순만큼이나 좋지 않았다. 몇몇 단골들은 그가 돈을 빌리거나 여자들과 가벼운 관계를 맺는데 능숙하다고 기띔했다. 특히 최점순과 서경모가 최근 몇 달간 매우 가까운 관계로 지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단골은 이렇게 말했다. 그 둘은 그냥 친구 이상이었어요. 최점순이 서경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소문도 있었고 둘이 자주 따로 만나는 걸 봤어요. 이 정보는 경찰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최점순이 빌려준 200만 원의 행방, 그리고 그 돈이 서경모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탐문 중 결정적인 단서가 떠올랐다. 최점순이 1979년 11월과 12월 남편 최모 씨 명의로 총 5천만 원 상당의 종신보험과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보험 가입 시기는 부부가 각방을 쓰며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 형사 박민재는 보험 증서를 손에 들고 김영수에게 말했다. 이거 우연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 남편과 사이가 나빠진 직후에 보험을 들었다는 게 말이 되나?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보험금이 목적이었다면 이건 계획된 범죄야. 최점순이 단순한 불륜을 넘어 뭔가를 꾸미고 있었던 거지. 경찰은 보험회사를 방문해 가입 내역을 확인했다. 보험 계약은 최점순이 직접 주도했으며 그녀가 남편을 설득해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 씨는 보험 가입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최점순과 서경모의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서경모는 사건 직후 갑자기 부산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의 아파트를 방문한 형사들은 그가 이미 짐을 챙겨 떠난 흔적을 발견했다. 옷장은 비어 있었고 집 안에는 급하게 떠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웃들은 서경모가 2월 14일 밤 이후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의 행방불명은 경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다. 서경모가 연루되어 있어 최점순과 함께 뭔가를 꾸몄을 가능성이 높아. 김영수는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서경모의 행방을 추적해. 그리고 최점순의 재정 기록을 샅샅이 뒤져봐. 돈의 흐름이 이 사건의 열쇠야. 최점순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던 중 경찰은 그녀가 200만 원을 빌려준 불륜남과의 소송 기록을 발견했다. 상대는 서경모가 아니었지만 이 소송 과정에서 최 씨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는 점은 중요했다. 소송은 결국 합의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사건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폭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최 씨는 아내의 방탕한 생활과 불륜을 알게 된 후 그녀와 심하게 다퉜고 이후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점수는 자신의 생활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서경모와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었고 남편의 죽음 직전까지 그와 자주 만났다. 형사들은 최점순을 본격적으로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2월 17일 그녀는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조사실에 들어선 최점순은 여전히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표현했지만 그 말투는 어딘가 연극적이었다. 김영수가 그녀에게 물었다. 최점순 씨 남편이 마지막으로 집에 온 게 언제였죠?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나요? 최점순은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남편은 설날 전날 동료들과 술을 마신다고 했어요. 늦게 올 거라고 해서 저는 그냥 잤어요. 새벽에 전화가 와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그녀의 말은 매끄러웠지만 형사들은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었다. 신문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박민재가 보험 증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1979년 11월과 12월 남편 명의로 보험을 들었죠. 5천만 원 상당의 종신보험과 재해보험. 이건 당신이 주도한 거 맞죠? 왜 그때 보험을 들었나요? 최점수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냥 미래를 대비하려고요. 남편이 공장 일을 하니까 혹시 모를 사고를 생각해서. 그녀의 대답은 설득력이 부족했다. 김영수가 다시 물었다. 그 시기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맞나요? 남편이 당신의 외도를 알게 된 후로 많이 다투셨죠? 최점수는 얼굴이 굳어지며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점순을 압박하기로 했다. 그녀의 재정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서경모와의 관계를 하나씩 파헤쳤다. 통화 내역에서 그녀가 사건 전날 서경모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중 한 통화는 밤 9시경 최 씨가 동료들과 술자리를 끝낸 직후였다. 이 통화는 짧았지만 경찰은 이 시점이 사건의 전환점일 가능성을 의심했다. 최점순이 남편을 유인하기 위해 무언가를 계획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떠올랐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경찰은 서경모의 행방을 알아냈다. 그는 부산을 떠나 인근 도시로 도망친 상태였다. 경찰은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체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를 잡기 전에 최점순의 자백이 필요했다. 그녀는 점점 더 강한 신문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2월 18일 또 한 번의 신문에서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다 말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과 죄책감의 혼합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살해를 계획했고 서경모를 끌어들였으며 그의 친구 박양수까지 연루되었다고 털어놓았다. 1980년 2월 18일
부산 진구경찰서의 조사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점순의 자백은 이 사건의 어두운 비밀을 드러내는 열쇠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 최모 씨의 살해를 계획하고 실행한 과정을 털어놓았다. 형사 김영수와 박민재는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이 잔혹한 범죄의 전모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최점순의 자백은 단순한 불륜이나 부부 갈등을 넘어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만으로는 부족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서경모와 박양수를 체포하고 그들의 증언을 확보해야 이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날 터였다. 최점순의 자백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교춤에 빠져 밤늦게까지 추모를 드나들었고 불륜 관계로 인해 남편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특히 200만 원을 빌려준 불륜 남과의 소송 사건으로 최 씨가 그녀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최점순은 남편의 비난과 갈등을 피해 각방을 쓰며 생활했지만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 큰 돈을 손에 쥐기 위해 남편 명의로 1979년 11월과 12월에 총 5천만 원 상당의 종신보험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금이 그녀의 계획의 핵심이었다. 최점순은 직접 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내연남인 서경모를 끌어들였다. 서경모는 27세의 춤 선생으로 부산의 사교춤홀 골든문에서 단골들 사이에 인기를 끌던 인물이었다. 그는 최점순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그녀의 돈과 관심을 즐겼다. 최점순은 1979년 12월 31일 부산의 한 여관에서 서경모를 만나 남편 살해를 부탁했다. 그녀는 성공 시 3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를 설득했다. 서경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돈과 최점순의 압박에 결국 동의했다. 그는 자신의 친구 박양수 25세의 젊은 남자를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박양수는 서경모의 오랜 친구로 돈에 대한 욕심과 충동적인 성격으로 쉽게 설득되었다. 최점순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녀는 처음에 남편을 연탄가스 중독으로 위장해 살해하려 했지만 이 방법은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강도 사건으로 위장해 살해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첫 번째 시도는 2월 3일로 잡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실패했다. 최점순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기회를 노렸다. 2월 14일 설날을 앞두고 최 씨가 월급과 상여금을 받은 날을 범행 날짜로 정했다. 이날은 최 씨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고 술에 취한 상태라면 저항이 약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사건 당일 최점순은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최 씨는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끝내고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최점순은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술을 권하며 의도적으로 그를 만취 상태로 만들었다. 최 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설날에 들뜬 분위기와 아내의 권유에 방심했다. 식사가 끝난 후 최점순은 남편을 여관으로 유인했다. 그녀는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후 그가 잠든 틈을 타 그의 월급 봉투에서 26만 원 중 일부를 챙겼다. 이 돈은 나중에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한 소품이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최점순은 다시 남편을 깨워 술을 더 마시게 했다. 최 씨는 이미 만취 상태였고 비틀거리며 아내를 따라 움직였다. 최점순은 그를 부암동 야산으로 유인했다. 그녀는 이곳이 집에서 가까우면서도 한적해 범행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야산의 비탈길 근처에서 서경모와 박양수가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칼을 손에 쥐고 기다렸다.
하지만 막상 최 씨가 나타나자 두 사람은 살해를 망설였다. 서경모는 최점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칼을 휘두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순간 최점순은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서경모의 손을 잡고 그의 칼을 최 씨의 가슴에 찔렀다. 첫 번째 칼질은 깊었고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최 씨가 쓰러지자 서경모와 박양수도 공포와 흥분 속에서 칼을 휘둘렀다. 그들은 최 씨의 가슴을 여러 차례 찔렀다. 하지만 최 씨가 아직 숨을 쉬는 것을 본 최점수는 그들이 도주한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흉기를 주워 다시 여러 번 찔렀다. 확인 사살이었다. 최 씨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최점수는 그의 시신을 비탈길 아래로 굴렸다. 혈흔은 비탈길을 따라 흘렀고 이 장면은 나중에 경찰이 강도 사건으로 오해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겼다. 범행 현장에는 서경모가 떨어뜨린 오리엔트 손목시계와 2개의 칼이 남았다. 최점수는 이 증거물을 챙기지 않고 도망쳤다. 경찰은 최점순의 자백을 바탕으로 서경모와 박양수를 추적했다. 서경모는 부산을 떠나 인근 도시로 도망쳤지만 2월 19일 새벽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체포되었다. 박양수 역시 같은 날 구속되었다. 두 사람은 경찰의 신문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서경모는 최점순의 강한 설득과 돈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주장했고 박양수는 서경모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동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변명은 법정에서 큰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오리엔트 손목시계, 2개의 칼, 그리고 최 씨의 월급 봉투에서 남은 22만 6천 원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보험 가입 증서도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1980년 2월 19일 최점순, 서경모, 박양수 3명은 모두 구속되었고 1심에서 최점순은 사형, 서경모와 박양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최점순의 사형 선고가 유지되었지만 서경모와 박양수는 각각 15년형으로 감형되었다. 이 사건은 부산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참 나쁜 아내로 불린 최점순의 악질적인 범행은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을 배신한 비극으로 기록되었다. 그녀의 탐욕은 한 가정을 파괴했고 3사람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형사 김영수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사건은 처음이야. 가족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박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니. 최점수는 끝까지 후회하지 않았어. 그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야. 경찰서의 불빛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최 씨의 죽음이 남긴 상처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었다.